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12월 9일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어제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제가 다 다루지 못한 뉴스들 이걸 다 마무리하고 저도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쟁점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재승 씨, 이번에 이제 30대 그야말로 젊은 청년 영입을 했죠. 상임 공동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 이 노재승 위원장이 과거에 한 발언, 5.18 평화 발언, 그 다음에 정규직 폐지 발언, 그리고 또 이 백범 선생과 관련해서 얘기한 발언들, 이런 발언들이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인해서 아직은 노재승 위원장의 영입 철회, 이 가능성과 관련해서 선대위에서 과거에 한 발언들을 전부 다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문제가요. 이 조동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득권 인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발언, 그리고 이제 사실과 다른 발언, 그냥 거짓말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노재승 씨의 경우에는요, 이 기득권 인사가 아니고 젊은 청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이 방점을 두고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여론의 압박이 굉장히 세지고 있고, 과거에 한 발언들의 문제의 발언이라고 여권에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의중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씩 둘씩 자꾸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점이 많은 부담을 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노재승 씨의 경우에는요, 선대위에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노재승 씨 본인이 입장을 정립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극적인 어떤 이 결단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다음에 김종인 이 위원장이요, 어제 입장문을 밝힌 걸 보면 대선 승리를 한 이후에 야말로 협치 차원에서 거국 내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여기에 관해서 선거에서 승리의 국정을 담당하게 된다면 국립 통합에 방점을 두겠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통합을 이뤄나가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거국 내각 구성에 관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수순의 입장은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정권이든지 항상 인사탕평, 거국 내각, 문재인 정권도 들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회전문 인사한다, 자기끼리만 해먹는다, 얼마나 비판했어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국 탕평, 이런 얘기를 인사정책을 취하겠다, 그런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죠. 그만큼 거국 내각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의 그야말로 거국 내각 쉽지 않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징적으로 한두 명 정도 그야말로 협치 정신을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시켜주고 국민을 통합하게 하는 차원의 상징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그야말로 반대파, 말하자면 민주당 쪽 인사들을 이렇게 문호를 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국 내각이다 하면 한두 명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하자, 민주당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보여라, 이런 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지금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50조 가지고 안 될 것 같다, 100조 정도의 말하자면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어제 밝혔어요. 이러한 입장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또 말을 바꿨어요. 만약에 이걸 진심이라면 환영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시점인가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새롭게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를 국민, 현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대규모 추가 지원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가 50조 도와주자, 지원하자, 그러니까 좋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은 말이죠,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다, 야권인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상황과 안건이 나오면 제깍제깍 받겠다라고 하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특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특검 조건 없이 받겠다라고 해놓고서
이 부산저축은행 과거에 2011년도 수사 때 윤석열 후보가 부실 수사했으니 그것도 특검을 받아라. 그러면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계속 돌리고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0조 받겠다.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제일 처음에는 비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100조로 100조 소상공인 지원금 좋다 했지만은요. 이 진실성을 우리가 말하자면 기대할 수가 없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꼭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당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요, 이 원해지역 위원장 협의회 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김건희 씨의 계좌 관리인을 구속 기소해 놓고서도 돈 주인, 즉 전주인 김건희 씨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눈치 보기다. 그래서 이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주요 공무원 5명이 모두 구속되었고, 김 씨는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매입했다가 비싸게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왜 무법자처럼 대접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서요, 경제범죄의 기본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고 주가조작 사건은 돈을 낸 사람과 돈을 움직인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 핵심인데 당연히 돈의 주인인 전주를 조사해야만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그 1인 릴레이 시위에 도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래서 정치 외압 수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검찰에서 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 1년 6개월을 수사하고 있는데 탈탈 털어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5명 구속했는데 이런 사람들 입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혐의, 입증할 만한 진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오지 없는 데서 이게 연목구호식 수사 촉구 시위예요. 그래서 연목구호, 이게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나무에서 어떻게 생선을 구할 수 있어요? 그건 조작 수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외 당협위원장들 그야말로 이제 막가파식 투쟁에 나섰다. 이런 저는 비판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말이죠. 이 김건희 씨, 왜냐하면 김혜경 씨는 지금 거의 매일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명을 대비해서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권의 계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 중에 하나가 언론 환경이잖아요. 언론들도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나름대로 이 입장문을 발표할 수 있는 인물들을 불러다 놓고 계속해서 김건희 씨 언제 나오느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권성동 의원이 오늘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인터뷰에서 이 김건희 씨 언제쯤 파냐 이렇게 부르니까 김건희 씨가 연예인도 아닌데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요, 기본적으로 선거 캠페인은 후보가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후보를 보고 찍는 거지 부인을 보고 찍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부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고 투표 전략에 도움이 되는 시기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가기 전에 나타나느냐 이런 걸 물으니까요. 제가 그런 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대중 앞에 노출되거나 앞에 나서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거나 즐겨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김건희 씨가 유일하게 공개 석상에 등장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때 그때도 화면을 보면 계속 고개를 조금 숙이고 있고 숙인 이유가 자기 얼굴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그랬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아마 대중들 앞에 나서는 것이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나타나리라. 대중들에게 자기를 선보이리라.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이 송영길 마찬가지로요. 지난 7일 날 대통령 용부인은 청와대와 부속실 지원 경우 등 국민 세금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공인인데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할 자리다. 지금 김건희 씨는 국민과 언론 앞에 나와서 질문에 답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요. 김건희 씨가 때가 되면 나타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이 대통령 후보 부인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슈를 갖고 나오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큰 틀에서 법률적으로 보면 표현의 자유에 속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정치적인 환경이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때 나오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여론의 압박,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나오게 하는 이러한 언론의 말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 이 언론 환경에서 나오는 압박, 당당하게 우리가 딱 견뎌내야 되고 필요할 때 우리의 주관적 눈으로 상황을 보고 나와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수정 씨, 이 페미니스트 중에 하나로 이제 이번에 영입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수정 교수 위원장이 결국은 왜 이렇게 김건희 씨 논란이 많으냐? 너무 여성에게만 가혹하다. 그러니까 고동현 씨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또 김건희 씨가 계속 나오고 또 본인에 대해서 지난주에 계속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수정 본인, 그 다음에 조동현, 이제는 김건희 씨, 왜 이렇게 이 사회가 여성들에 대해서 가혹하냐? 왜 우리의 사생활만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어제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하나, 이제 본인 남편이 윤석열 후보와 대학 동기라서 선대위에 가게 됐다. 이런 일각의 주장과 비판이 있어요. 이거에 관해서도 내가 남자였다면 그런 말을 했겠냐? 내가 여성이 아니었다면 이런 종류의 댓글이 달리겠나? 나는 그런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격분했고, 내가 남자였다면 내 아내가 누구 통찰이라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나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뽑는 거냐? 지금 대통령을 뽑는 건다. 그런데 웬 여성들을 가지고 이 난리통속인지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이 될 당사자가 하자가 있으면 큰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두고 볼 일이고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너무 의혹만 가지고 선입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국무를 선거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여기가 지금 무슨 조선시대냐. 일을 잘하는 대통령, 법치주의를 잘 유지할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배우자들을 가지고 논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고요. 자, 그리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본인 페미니스트라서 이렇게 좀 반대한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반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이 영입되고 난 이후에 2대 남들의 제보 이메일도 많이 지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살인사건을 저지른 조카 변호를 해서 논란이 휩싸인 거, 이것도요, 이렇게 조카를 변로한 거,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바로 뭐냐? 심신미약이라는 변론의 논리가, 결국은,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건만을 보고 본인은 이재명 캠프에 갈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조인하게 됐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와 이제는 더 이상 갈등이 없고 직접 악수도 하고 있고 그런 사이다. 그렇게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밝히면서요, 본인은 토론으로 단련되어 온 싸움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든 누구든 내게 싸움을 걸어와 봐라. 내가 지른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후보와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대목은 조선일보 이 강인선 배승규의 모닝 라이브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시민, 이 좌파들은요, 말 약속 절대 안 지켜요. 그동안의 정치 비평 일절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놓은 사람이 유시민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말이죠. 결국은 이제 날이 새면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이재명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50분 동안 방송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는 이제 시사 정치평론가로서의 은퇴를 선언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했어요. 맨 처음 얘기한 것이 지난 4월달에 유튜브 방송 알리려고 해서 기성 미디어를 통한 정치 비평이나 시사 토론 인터뷰 이런 건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고, 그 이후로 주로 독서 평론만 해왔는데, 더군다나 지난 1월 달에도 말이죠, 검찰이 노무현 계좌를 들여봤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건 잘못된 거다 사과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비판을 감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제 정치 비평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만큼 이재명이가 코너로 몰리고 있고 재기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인지도가 높은 유시민을 통해서 이재명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선거 전략적 차원이 앞서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 논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상품인 이재명.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 살 가치? 시간이 지날수록, 까지면 까질수록, 이런 사람이 여권의 후보다? 아니올시다. 이런 여론이 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네거티브한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한계에 지금 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시민 이사장 측 관계는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임기를 마쳤으니까 정치 비평을 제기하는 것 뿐이고 제도권 정치라의 복귀는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요. 정치를 안 하겠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일관된 생각이고,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도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홍준표와 고민정이가요,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이 고민정 의원에게 고민만 많은 분이다 이렇게 저격을 하니까, 고민정 의원이 그러면 왜 정치 인생 4개월짜리한테 졌냐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자, 근데요, 수준이 누구야? 고민정이하고 홍준표 의원은요,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홍준표 의원, 이 고민정 같은 사람하고 부딪힐 필요도 없고 반박할 필요도 없다. 그냥 무시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좀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요, 고민정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간에 서로 지지율을 깎아먹고 내부 분열이 생기고 그것만큼 저쪽 진영에서 바라는 바가 없을 거다. 그러나 그걸 청와대도 알고 이 후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요, 계속 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돌아갈 것 같아. 몰아가는 걸 안다. 하지만 각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할 거다. 왜냐하면 문정부도 참여정부의 국적 철학을 이어가면서 또 다른 것들을 제시해 왔는데, 그러면 그게 노무현 정부에게 각을 세운 거냐? 그렇지 않다. 이재명 후보도 같은 듯 다른 듯한 모양새가 있어서 저쪽 진영에서, 즉 야권에서 다른 부분만 부각해 서로 이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서요, 명확하게 문재인 정부도 다르고 이재명 후보도 다르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재명과 문재인 두 사람의 방향이 다른가라는 큰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가 아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 그야말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세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친문 핵심 인사들, 윤건영, 그리고 진성준, 이런 사람들 다 청와대에서 근무했어요. 정무비서관, 그 다음에 국정상황실장, 고민진은 대변인. 그런데요, 고민정보다는 그래도 한 수 위에요. 이 윤건영과 진성준, 이 사람들은요, 차별화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진지한 성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문재인 복심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민정이가 하는 것과는 결을 다른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 그리고 청와대 출신들 분란이 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바로 이제 최근에 현 정부 실패를 지적하고 성찰을 주문하고 나선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친문 핵심 윤건영과 진성준. 먼저 윤건영이는 뭐라고 비판하고 있냐면요,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회피해서도 안 될 것이고 진실한 성찰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받아야 되는 것이다. 다만 윤건영 의원은요, 우리나라는 여야 간 극명한 대결적 정치 문화로 인해서 교체냐 연장이냐를 묻는다면 당연히 교체가 여론 지형상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윤건영 의원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정무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사과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고 이 점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기대 이상의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양과질 모든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안전지단 기준과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요, 민주당의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까지 거론한 거, 진성준 의원이, 이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래서요, 이 진성준 의원은 캠프의 공동 상황실장을 맡고 있어요. 이러한 윤건영과 진성준의 반란과 관련해서 친문들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 씁쓸하다. 그래서 윤영찬 의원이 대표적이에요.
정부에 대한 회고와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국민이 함께 이룩해온 소중한 성과들마저 무조건 깎아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문 대통령의 헌신과 노력을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저는 요즘 정치에서 쏟아내는 말들이 참 아쉽다. 그리고요, 고민정 의원 이런 발언을 의식해서인지 소중한 성과마저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문 대통령 발언을 담은 기사를 페이북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청와대에 있던 인사들이 정권교체 여론에 부응한답시고 현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이자 유체이탈 화법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홍천 미스터 쓴소리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서 부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후 이재명 본인의 색깔을 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관해 이재명 후보가 비판을 너무 세게 하면 대통령 지지들이 싫어하고 비판을 안 하면 중도 확장에 성공적이지 못할 것 아닌가,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말이죠. 솔직히 정말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 이제적으로 높다.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지지율이 40% 초반, 30% 후반대인데 엄청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날이면 날마다 연일 사과하고 있고, 제가 한참 전에 한번 이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내로남불이라든가 기득권의 덫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요, 그동안 입법을 함에 있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민주당에게는 기득권이라는 인상을 주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이재명 후보가 연일 반성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또 중소상공인 코로나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 반성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고, 점차 국민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의 색깔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지만 잘한 것은 또 여당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해야 한다. 잘한 것까지 표를 의식해서 못했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요, 최근에 조국 사태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국토보유세 등에 대해서도 일부 후퇴한 것과 관련해서 이 조홍천은 이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는 모습이고 상대방이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그만큼 유효하다라고 평가하고요. 이기기 위해서는 지지층을 단단하게 결속시키고 중도층을 설득하고 반대층의 반대 강도를 낮추는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 상대방의 비아냥을 강수하면서도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할 수 없고 그게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반대층의 반대 강도를 낮추는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신통치 않고 빠질 대로 자꾸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권 내부 그리고 친문 세력 안에서도 이제 분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분열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노출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김경률 회계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김경률 회계사 조국 흑서 저자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하고도 나름대로 좀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밖에 없어요. 이 김경률 회계사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통신 자료를 조회했어요. 누가? 공수처가.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특징으로 보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회계사, 이 김경률 회계사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요, 이제 어제 얘기인데요. 김경률 회계사가 SNS에 말이죠, KT로 받은 통신 자료 조회 문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문서에는 KT로부터 받은 문서인데요. KT가 지난 10월 5일 공수처 수사 3부 부장 최석규에게 제공한 김경률 회계사 개인정보 내역이 담겨져 있어요. 공수처가 조회한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 성명, 김경률,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 해질 이런 건데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 관계자는요, 수사와 관련한 통화제역 노예,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을 확인한 것이다. 어떤 사건 수사와 관련된 조회인지는 밝힐 수 없다. 그렇지만요, 공수처 안팎에서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것이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면요, 이 공수처 수사 3부라는 데가 고발사주 의혹의 초기 수사를 주도한 파트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도 공수처가 KT로부터 통신 자료를 넘겨받은 시기도
그 사건 주인 검사를 최석규 3부장에서 연국 차장으로 격상시키는 수사팀을 대폭 보강하던 시기하고도 일치해요. 그래서 이 김경률 변호사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수사일, 조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이 김경률 회계사는요, 지인들이 주변에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조회를 많이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KT한테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여기에서 통신조회를 했다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김경률 회계사는 공수처 수사대에 해당이 될 만한 사람과 통화한 것은 윤석열 후보 외에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공수처에 전화를 여러 번 걸어서 이유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공수처 무능한 수사에서는 안 될 부분을 수사하는 거, 수사 방식과 전략, 그리고 수사 능력의 허점, 우리가 여러 번 봐왔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폐지론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바로 이 대목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